안녕하세요.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매일같이 듣는 숫자 있잖아요. 네, 바로 실업률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숫자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마치 거대한 빙산에 보이는 부분일 뿐이라는 거. 오늘 저희가 그 물 밑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실업률 3.5%입니다. 이런 뉴스 들으면 경제가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근데 내 주변엔 힘든 사람 많은데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우리 경제의 고용 상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숫자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뿅 하고 나타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게 바로 미국 노동통계국, 그러니까 BLS라는 곳에서 매달 무려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드는 숫자입니다. 이 BLS가요, 사람들을 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취업자예요. 네, 말 그대로 돈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직은 당연하고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돈 안 받고 잠깐씩 도와주는 것까지도 전부 이 취업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실업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 바로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닌 사람. 이 사람만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뭘까요?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말 그대로 취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업자도 아닌 나머지 분들이죠. 네,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집안일 하시는 주부, 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실업률을 계산하는 풀에서 쏙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그룹 취업자랑 두 번째 그룹 실업자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실업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즉 분모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네, 그래서 실업률 공색은 아주 간단해요. 방금 말한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어주고 퍼센트로 바꿔야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그럼 실제 데이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2년 7월 미국 데이터를 보면요. 취업자가 약 1억 5,83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는 5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아하, 그럼 이 두 숫자를 더하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총 1억 6,400만 명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숫자들을 아까 그 간단한 공식에 대입해 보면 네. 바로 3.5%라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그 실업률, 바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3.5%. 숫자 자체는 아주 깔끔하죠. 근데 뭔가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뭔가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죠. 어쩌면 이 깔끔한 숫자 하나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런 가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사이어라는 철강 노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1년 넘게 새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결국 너무 지쳐서 그냥 구직 활동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률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네? 잠깐만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포기한 건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이어가 구직을 포기하는 그 순간 통계상으로 그는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통계에서 사라지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구직 단염자라고 불러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카림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연봉 8만 달러를 받던 아주 유능한 분인데 안타깝게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맥도날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아무 변화가 없다입니다. 왜요?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통계의 또 다른 맹점이에요. 실업률 통계는요, 고용의 질을 전혀 따지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든 80시간을 일하든 똑같이 그냥 취업자 한 명으로 칩니다. 카림처럼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보는 공식 실업률은 방금 본 것처럼 구직을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그냥 빼버리고요. 또 고용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업률 숫자 하나만 보고 노동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경제가 아무리 활황이고 좋아도 왜 실업률은 절대로 0%가 안 되는 걸까요? 항상 실업자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 실업률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업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고 잠시 쉬거나 대학 졸업하고 내게 딱 맞는 첫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통은 단기적인 실업을 말합니다. 반면에 구조적 실업은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이 변하면서 예를 들어 AI 기술이 발전해서 특정 산업에 일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보통은 아주 장기적인 실업을 의미합니다. 방금 그 구조적 실업,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적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 즉 구조적 실업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최저임금제, 둘째, 노동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효율성 임금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럼 두 번째 원인, 노동조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경영진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고 노조는 그냥 돈을 더 받고 싶어 할 뿐이다. 좀 직설적이긴 한데 핵심을 찌르죠. 이처럼 노조는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와 협상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아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조의 이런 강력한 임금 협상력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닙니다. 이걸 내부자와 외부자 문제라고 하는데요. 노조 덕분에 일자리를 지킨 내부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월급을 받으니까 이득이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높아진 임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신규 채용을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외부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인데 이건 진짜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이번엔 회사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주는 돈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경우입니다. 이걸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을 더 넉넉하게 챙겨주면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다른 회사로 이직도 잘 안 할 거고 더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로 몰려들겠지? 그럼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더 이득이야. 바로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지금까지 실업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정부는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정부 정책들이 과연 이 문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혹시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제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실업보험,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더 나에게 맞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벌어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서둘러서 아무데나 취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하거든요. 모든 정책에는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업률이라는 숫자 하나를 가지고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뉴스를 보다가
실업률이 올랐네? 일하는 사람이 줄었나 보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어쩌면 그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구직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숫자 하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